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2년 신예작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소설가협회 편집주간 김성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호운입니다. 오늘 2022년 신예작가 포럼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신예작가 포럼은 우리 소설 문학의 침체를 좀 더 타개하자는 의미에서 등단 5년차 되시는 우리 신인 작가들을 한 20명 내외를 발굴해서 엔솔로지 책을 만들고 또 올 한 해 우리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행사입니다. 매년 많은 우리가 분들을 모시고 작가와 여러 독자들을 모시고 해왔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유성호 교수님께서는 우리 김강식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또 김희숙 선생님께서는 이제 선우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고, 또 우리 학촌 이범선 선생님은 바로 아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학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진서정 소설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주제가 우리가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우리 선배 소설가님들의 이 작품과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 조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 소설이라는 월간 우리 잡지에 계속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복경적으로 인문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저는 이 주제를 처음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고창신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복고창신. 마지막에 우리가 진서정 선생님께서는 온고지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열하일기에 쓰신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박재가 선생의 신문집, 초종집 신문집에 서문을 쓰신 겁니다. 보통 초종집서라고 하는데 옛것을 기준 법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온고지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 법고창시는 당시에 문장론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지금도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문장론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로 선배 우리 어른들께서 해오신 여러 문학 세계가 그대로 답습은 아니지만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새롭게 문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가 당대에만 함몰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우리 문학은 고래로 오는 우리 선배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문학을 할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문학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그런 주제로 개최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원고를 만들어서 우리 독자들과 많은 문인들을 위해서 발제를 해주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간 한국소설에서는 그동안 탄생 100주년 소설가 특집을 기획으로 계속 연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범선 선생님, 장용학, 유주현, 이병주, 김광섭, 손창섭, 선우위, 성한숙 선생님들의 특집을 해왔고, 올 12월에는 마지막으로 선우희 선생님의 특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김광섭, 선우희, 이범선, 정한숙 네 분 선생님의 특집을 주제로 해서 우리 네 분 발제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제일 처음 우리 유성호 교수님께서 김광식 소설가의 100주년 특집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성호라고 합니다. 1922년생 오늘 소설가 네 분에 대한 아마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김광식 선생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그분의 어떤 소설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1922년생이라는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들이 겪었던 해방, 전쟁, 분단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광식 선생의 생애와 소설 세계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전후 문학이라는 것, 전후 소설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김광식 선생님이 그 전후 소설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제 의견을 드림으로써 짤막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림잡아 1922년생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소년 시절을 지내고 청소년 시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접어들고 막 문학을 이제 하려던 터에 이제 해방과 분단과 전쟁을 겪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 연대생들이 월남문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세대론적인 그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북하신 분들은 이 연대생이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문학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행로를 북으로 택하셔서 월북이든 납북이든 재북이든 그래서 이제 거처를 옮기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문단 활동 하시던 분들이, 근데 이 이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월남문인은 다릅니다. 월남문인들은 북에서 사실 때 문청 생활 정도 하시다가 남으로 내려오셔서 문학 활동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문인들보다는 월남 문인들이 훨씬 연배가 젊습니다. 그게 아마 남과 북의 분단과 이런 것을 조명하는 세대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조명하는 분들도 월남 문인들이 많으시죠. 이제 우리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전쟁이 되면서 이제 분단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흔히 그러는 이제 분단의 남쪽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서구적인 그 감각과 실존주의, 그다음에 전후의 어떤 폐허의 상태에서 이제 문청들이 문학을 새로 쌓아 올리는 그런 전통을 구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돌아가셨거나 절필하셨거나 이제 그 거처를 옮기셨거나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공동지대에 이 젊은 문인들이 이제 소위 이제 충격을 가하면서 새로운 문인으로 구성 이제 되는 터에 이제 김광식 선생님도 그 중에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죠. 50년대 문인들은 이제 기존에 문학 활동하셨던 김동리나 황순원 선생도 계셨지만 이제 비로소 이제 문학 활동을 시작하시는 이제 일군의 그룹들, 오늘 이제 발표하기로 했던 네 분의 선생님들, 김광식, 이범선, 정한숙, 선우희 말고도 뭐 장용학이나 손창섭이나 또 전광용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신예 그룹, 최인훈까지 해서 신예 그룹으로 다 등장해서 50년대 문학사를 이제 새로운 어떤 인적 구성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노장청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1950년대 강력한 단절과 새로운 인적 구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소외와 불안 또는 뭐 윤리적인 어떤 그 이제 기준이 이렇게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가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겠죠. 그래서 김광식 선생님의 세계도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식 선생님은 문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1922년 100년 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에 이제 일본에 가서 고등학교도 일본에서 나오셨고 유명한 메이지 대학 문과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중반에서 이제 초중반은 일본에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 말기 때 귀국을 하셔가지고 당시 그 이제 몰아붙였던 학병 징집을 피해서 이제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세요. 만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이제 은행원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자 그의 고향인 이제 평안도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서 신의주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나자 1.4.5태 직후에 이제 월남을 하셔서 서울고등학교에 이제 교사 생활을 하세요. 그때 서울고등학교 교사 유명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시를 쓰셨던 조병화 선생이에요. 그래서 조병화 선생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신 황순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조병호, 황순원, 김광식 트리오가 이제 말하자면 서울고등학교 전후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문인으로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문헌에 보면 이 세 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던 터에 이제 전쟁 직후인 54년도에 등단을 합니다. 그의 나이 얼추 셈자로서 33살입니다. 네, 33살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잡지죠. 사상계의 환상곡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고 그 이후로 김광식 선생은 우리 소설사에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만 사실 단편 위주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장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세계가 심플하죠. 그리고 분량으로 보면 뭐 이렇게 지속적인 작품 생활하면서 장편 대하 소설로 이렇게 자기 장르를 바꿔간 사람들에 비해서는 단편 소설에 본령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소설 세계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다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시 소설이다. 도시 소설은 뭐 지금은 뭐 특별히 도시 소설이 아닌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아직도 그 한국 사회가 80%가 농촌 인구였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울, 부산 뭐 몇 개 안 되는 정말 조그만 권역이죠. 근데 이 김광식 선생님이 도시의 생태를 그리는 소설로 일관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리얼리즘, 즉 증언하는 거, 관찰하고 증언하는데 소설의 세계에 주목을 했다. 과거에 그 프랑스 소설가인 스탕달이 소설을 정의하기를 거리에 설치한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리에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비치겠죠. 순간도 비치고 풍경도 비치고 그러는 거를 담아내는 게 소설이다. 19세기 리얼리스트의 소박한 견해인데 김광식 선생님도 1950년대 중후반에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전후의 폐허, 윤리적인 어떤 실종,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난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면서 쓴 리얼리즘 작가라는 것이 당대 같이 비평 활동하셨던 김우정 선생님의 증언.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신구문화사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그때 61년도에 50년대 문학을 결산하면서 1900 이제 전후 10년을 이제 결산하는 의미로 50년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낸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김광식 선생님하고 이범 선생님이 이게 한 권에 묶였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김우종 선생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김우종 선생님께서 이제 김광식론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사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분노하고 절규하던 진지한 리얼리스트요, 비평가요, 고증인이다. 고증인이라는 건 이제 증언자라는 뜻이죠. 고증한다는 뜻에서 그런 리얼리즘 소설가로 이렇게 당대부터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광식 소설은 이제 어떤 내용을 구축하고 있는가? 54년 환상곡이라는 제목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판타지니까 아마 김광식 선생님이 이 환상곡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나오는데 아내는 뭐 남편에 비해서 다 우월하고 인텔리 속성을 가진 데 비해서 그리고 다방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남편은 되게 무기력하게 잉여인간으로 형상화됩니다. 잉여인간이란 말은 이제 손창섭의 소설인 제목이지만 50년대 보편적 인간상을 규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이디엄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던 남편이
그 아내는 아주 유능하고 자기는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외롭고 소외감을 받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결국 그 아내로부터도 이제 경멸을 받고 친구로부터도 이렇게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후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재편되는 능력 위주 또는 효율성 위주의 재편되는 사회에서 내면적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배제되는가를 보이는 그런 데뷔작을 쓰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한 10여 년 활동하시면서 자기, 에고, 그다음에 주체 또는 이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이제 훼손돼가는 전후 사회를 그리는 단편들을 이제 쓰시게 되고 그 대표작이 대부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라는 책, 이 단편도 거리가 이제 이 길거리가 아니고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거리인데 그것도 역시 부부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성은 이제 그 저기 인테리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편은 이제 무능하고 조금 가난하고 좀 무지한 그런 남성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인테리 내면의 여성이 잠식한 결과가 결국 이 뭐랄까요 물질 여건에 대한 맹목의 지향. 거기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가난한 여자가 더 못 견딘다고 그런 지나가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그 인테리 여성이 자기가 공부도 하고 여자전문학교 나오고 그런데도 이렇게 결혼 남자의 무능과 반복되는 그 가난의 속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거리를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 이 두 작품은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고 하는 원초적 관계의 이제 굴절과 균열을 통해서 전후 사회를 비친 겁니다. 그다음에 213호 주택.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작품이 말하자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김명학이라는 주인공이 큰 공장의 기사장으로 동료들의 신뢰도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발전기가 하나 고장이 나요. 근데 뭐 알다시피 전기 공급이 좀 부실했고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인간이 파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화적인 서술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어떤 그 생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보면은 기계와 인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겠는데 기사로서 아주 성실했고 소중하게 자신의 지켜왔는데 그 발전기 하나 고장남으로써 파면당하는 그의 부속백이 그동안 자기가 허수아비 노릇을 해왔다는 그 이제 그런 자각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제목은 왜 주택이냐? 213호는 그 공장인데 그 주택이라는 게 자기가 원래 안식처이고 생활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기계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 이제 기사장을 면직케 하는 그런 도구적인 폭력성을 가진 것으로 기계를 선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조직성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설에서 쭉 마치 월스트리트란 말이죠. 월스트리트란 말이 그게 벽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주택을 이렇게 쫙 일렬 도열한 그것을 묘사하는데 그게 아마 한국 사회가 어떤 획일성으로 이렇게 재편될 것인지를 예감케 하는 그런 반어적 운명을 그리고 있다고 좀 저는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6년, 57년 계속 해마다 이제 작품을 많이 쓰시는데 인간을 기계처럼 인식하는 사회 세태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이제 자기가 은행원 해봤잖아요 만주에서. 그러니까 조직화돼서 그 은행원이라는 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는 돈 세는 게 일이었어요. 돈 세는 게 일인데 그 인간들이 한낱 의자나 채우고 있는 그 기능적 그리고 이제 조직의 그 이제 맹목으로 봉사하는 기계 한 부품으로 전락하는 뭐 그런 관찰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거기서 이제 상사의 지시로 불법 대출에 엮여져 가지고 또 퇴사를 당해요. 그것도 조직의 어떤 부당한 명령에 이제 이제 희생돼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미 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낯익은 풍경이지만 1950년대 농촌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우위에 있을 때 이런 소설은 조금 낯설고 또 이렇게 이질적인 걸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들도 이 전후의 새로운 질서를 탐구하면서
획일화된 사회의 폭력에 대한 비판과 역설적인 인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회복 또 그런 험난한 행로가 바로 이 김광식 선생의 소설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4편 정도 이렇게 초기 단편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아까 앞서 언급한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해서도 50년대에서 김광식하고 닮은 소설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이렇게 작품이 말하자면 더 후기를 얻어서 이제 더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노년에 더 확장된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 50년대 작가적인 속성으로 머무신 게 좀 아쉽지만 그 연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쳐서 이렇게 본다면은 50년대 문학사 추식이라고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두 분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195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백철 선생이 문단 10년 이렇게 요약했듯이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에서 다들 벗어나지 못했고 마지막 그 50년대 막내인 그 누굽니까 최인훈 선생이 광장을 쓸 때까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문학의 발생문으로 들어가 있었죠. 아마 전쟁을 피해간 작가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장용학도 그랬고 선우이도 그랬고 이범선도 그랬고 전광용도 그랬고 손창섭도 전후였던 그랬는데 이상하게 김광식은 전쟁이 안 나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후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좀 개인사를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전쟁의 어떤 포성 소리가 전혀 안 나고요. 뭐 이북 북한 얘기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살상과 동족의 어떤 그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마치 딱 그 다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세태소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 사회의 가치 훼손과 증언적 성격으로 일관적인 작가다는 말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고발한 결실이고 윤리 감각의 훼손과 이런 것을 회복하자는 어떤 그런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회를 통합하는 힘으로써 어떤 보편적인 인간주의를 그린 작가다라고 제 독후감을 말씀드리면서 김광식 선생을 이번에 좀 찾아 읽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년대 이분의 문학적인 어떤 위상이 그래도 개성적인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김광식 선생님의 모자이크를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손우희 작가, 탄생 100주년 소설가 손우희 작가에 대해서 우리 김희숙 소설가이자 번역가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우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맡은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우희 작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할 때 한국문학사 공부를 하면 선우희 불꽃 나와서 외워서 시험은 쳤는데 제가 재밌게 읽어본 기억이 없는 작가였어요. 근데 100주년 기념 작가들 명단을 듣는데 선우희 작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한 건 이분이 군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볼셰비키 내전 때 그 정치 국원으로 누구를 숙청할 것인가 보고서를 쓰는 일까지 맡았던 사람이 소설을 그러면서 쓰는데 너무나 감각적이고 그 정치적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데 그 전쟁 상황에서 그 지역의 까자크인들이나 사람들이 폴란드인들이나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나오는 그런 단편 연작이 있습니다. 이삭 바벨이라는 작가인데 선우희 작가의 양력을 보면서 혹시 한국의 이삭 바벨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맡았습니다. 네, 특징이라고 하면 군인이면서 소설을 쓰는 분들은 많지만 대부분 참전하고 나중에 쓰시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현역 군인으로 있으면서 소설을 쓴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선우희 작가의 양력을 보니까 군복을 입은 상태로 계속 소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가장 저한테 강렬한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다 읽지는 못했고 노다지 이런 걸 직접 읽지는 못했고 단편 몇 편, 에세이를 찾아서 조금 보고 그 정도 봤는데도 강렬한 특징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앞에서 말씀하신 김광식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확고했다. 너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 장르를 빌어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 군인이었던 것만큼 어떤 전투 장면이나 총을 사용하거나 적과 대면하거나 이게 내가 살지 죽을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럴 때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쓰셔서 묘사나 풍경이나 힘 있는 문체 이런 게 다 소설가로서 참 뛰어나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분을 이렇게 100주년 기념이니까 찬양하고 예찬하는 말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주장이 있다는 것, 이게 읽을 때 저를 계속 걸리게 했고 거꾸로 저한테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쓸 때 소설가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선우희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서 좀 역설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우선 군인 선우희에 대해서 보면 작가 선우희는 1922년생인데 오늘 발표하는 선생님들이 다 1920년에서 22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김건우 선생님의 이 책이 그 1920년대 초에 태어난 소위 합병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또 대부분 북에 있다가 내려온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작가가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었던 분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나중에는 우익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식민지와 해방과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이 세대에게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여기서도 선우희 선생님이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그 군인 선우희를 보면 학병 세대인데 이분은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안 했어요. 징병을 안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경성 사범을 다녔는데 사범학교 학생들은 징병을 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안 끌고 가고 남아서 후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서 선우희는 태평양 전쟁은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전쟁을 그때 안 가도 됐던 분이 한국전쟁이 나니까 한국전쟁 나기 전에 49년도, 48년도에 자진 입대해서 정훈장교가 되고 월남에서 근데 57년까지 대령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한국전쟁 3년 계속 군인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훈장교로만 계셨던 게 아니라 전쟁이 본격화될 때는 그 특수유격대를 자진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수유격대가 무슨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글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사람의 삶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많이 겪으셨겠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약간 저는 일제시대 교육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북체제에 대한 이 생리적인 저항감, 혐오감이 증오심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했는데 여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에 나왔던 한수영 선생님의 얘기를 재인용해서 잠시 읽어보면 노다지에 나오는 대목이었어요.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수인에게 있어서 군인이란 가장 순수한 인간에 들었다. 노일전쟁 해전에서 이긴 도고 제독과 여순에서 이긴 노기 장군은 다 일본 사람들이죠. 나라에 충성된 인간의 표본이었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을 알고는 있었으나 인상이 희미했다. 일본인 동급생들이 태평양 전쟁에 나가 그 상당수가 특공대로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수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죽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해방된 지금도 수인은 가끔 그들을 생각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이 왠지 부럽게 느껴지는 수가 있었다. 이런 대목들 선우희 선생님이 전쟁이나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단락 같아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이념적인 확신이
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한쪽을 죽이려고 총을 잡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진해서. 근데 제가 불꽃을 읽으면서도 또 한 번 놀란 게 연안에 있는 팔로군,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공산당 쪽 분들이었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죠. 이분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21년생이시면 22년생이시면 연안 팔로군 부대에 직접 가보신 적이 없었고 이분 생애에서는 분명히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상상한 것 이런 걸로 묘사했을 텐데 이 묘사도 결코 조금도 그 팔로군에 가 있는 분들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토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양식은 수수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때고 그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세계가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이었다. 혀는 중국 거지 같은 초라한 모습을 한 김모라는 노인에 접하고 아연했다. 인민의 해방이 멀지 않아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는 김노인은 실은 까닭모를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은 정감록과 다름없는 운명의 예언서, 다르다면 과학의 이름을 붙인 예언서라는 것. 김노인은 그것을 놓고 이뤄진 자기 반생의 몇 배를 미래에 충당할 수 있는 노다지판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지 못하면 초라한 그 모습이 사진틀 속에 담겨 벽에 걸리거나 당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리라는 개기름같이 번쩍거리는 욕망. 인민의 해방이란 방정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붙이고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은 말하자면 청탁자가 없는 청부업자였다. 이 대목도 저는 조금 소설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묘사할 수 있나 하고 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때 태어난 작가분들 소설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불꽃으로 동인문학상을 받을 때도 대령 정복을 입고 시상식에 갔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 군인으로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도 강했고 또 그것을 소설에서 드러내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었고 왜 소설을 썼나 했을 때는 정훈장교로서 하고 싶었던 말을 연장해서 소설에서 계속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보통 전쟁을 겪거나 참전을 했을 때 어떤 반전 메시지를 담는데 선우희 작가의 작품에서 저는 반전 메시지를 거의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는 행동을 하지 않는 망설임일 뿐이지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미 확신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망설임 끝에 행동을 할 때는 이미 이쪽에 대한 증오심, 반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싸우겠다 하고 이렇게 소설이 끝나버리면 이거는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전쟁이 났을 때는 언제든지 참전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선우희 작가님이 이제 언론인이 되는데 동인문학상 받고 제대하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쓴다 하시다가 언론사로 들어가서 언론인이 되는데 이때 이분이 1972년부터 86년 돌아가실 때까지 조선일보에서 주필도 맡으시고 편집국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칼럼과 선우희 칼럼과 논설 그래서 현재 조선일보 논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에 리영희 선생이 베트남전에 대한 얘기를 쓴 것 때문에 정보부에 끌려가고 할 때 선우희 그때 편집국장도 그때 같이 끌려가고 편집국장직을 잠시 놓은 적이 있다 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다른 흐름에 갔던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분은 다시 신문사로 컴백하는 것도 종군 기자, 베트남전 종군 기자로 갔다가 그 베트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신문사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역시 군인 선우의 연장선에서 정훈장교의 연장선에서 언론인으로 칼럼을 계속 쓰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희 작가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확고한 정치적 신념은 확고했지만 개훈제, 리영희, 함석헌, 지명관 이렇게 우리 독재 정권 시절에 핍박받았던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노력했고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펴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도량이 넓은 분으로 칭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영 논리로 결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선우희 세대에서는 동향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거를 선우희의 매력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 또한 그래 이런 거는 참
재밌는 부분이다 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우이는 평북 정주 출신인데 여기가 춘원, 이광수, 김업, 김소월, 백석 모두 정주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영희 선생도 평북 삭주분이었고 조선일보 창업주 방응모 사장도 정주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고향이 선우이에게는 좌익 우익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인물평도 보면서 공감이 갔는데, 그러면서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이익성 선생님의 해설에 쓰셔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의 고현의 할아버지, 쌀이골의 강노인, 한국인에 등장하는 훈련병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이 소설의 상황은 다르지만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창조된 인물형이다 하는데, 저 역시 이렇게 단편들을 읽으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인물들은 선우이 작가가 막 공들여서 보여주는 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주인공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좀 도식적이거나 관념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옆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나 이 노인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생생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 이런 마음이었겠다 하는 거를 느껴지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은 군인이나 언론인 선우이 이전에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정주 사람 선우이의 정서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선우이 선생은 분단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답을 이미 본인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서 이 소설에서도 정훈 장교나 언론인 칼럼의 연장선으로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소설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뭘 망설일 때 소설에서 가치관을 두고 주어진 상황을 두고 망설이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독자들이 느끼게 해주면서 소설이 확장되는 건데, 선우이 선생님 소설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설이는 건 행동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거지 이게 옳은가를 망설이는 대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분 저한테는 선우이 선생님보다 한참 나중에 태어난 저한테는 50년 나중에 태어난 저한테는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거나 감동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전쟁을 겪고 나서 월남한 분들 중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공주의자가 됐구나 하고 느끼긴 했지만, 소설 자체로 봤을 때는 선우이 작가님보다 훨씬 예전에 쓰여진 소설에서 받는 감동이 잘 안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서 답을 내린 건, 소설가가 질문을 하지 않고 주장을 해버리면 소설은 프로파간다가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제가 감히 선우이 선생님 소설을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성격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소설에서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은 시대에 소설을 왜 굳이 우리가 쓰는 걸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한 상태에서 작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려놓아야 소설에서 대화의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걸 역설적으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이범선 선생님의 막내 아들님이십니다. 장명 선생님인데 왜 모셨냐 그러면, 우리가 100주년 심포지움인데 탄생 100주년 심포지움은 유족분들을 한 분 정도 모셔가지고 아버지 혹은 뭐 여성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뜻깊지 않은 해서 오늘 우리 이창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촌 이범선 선생님 차남 이창종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이렇게 발제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좀 생뚱하게 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성달 이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에 한번 유족으로서 또 이런 것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 아버님을 그리면서 짧은 에세이를 하나 써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가훈입니다. 가훈. 이제 말씀을 듣고 무엇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늘 제가 이렇게 집에 걸어놓은 벽을 보면서 지나치던 가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훈을 생각하면서 에세이를 하나 써봤습니다. 아침에 잠 깨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어제를 위하여 오늘을 살지 말 것이며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무엇이나 남과 비교하지 말며 내 필요한 많지만 구하고 족함을 알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빚지지 말라. 저녁에 자리에 들며 그날 삶에 감사하라. 그래서 백내자다. 바로 내 방문을 열고 나가면 마주 보이는 벽에 걸어놓은 아버지가 생전에 써놓으신 우리 집 가훈의 글자 수다. 이 글 속에서 그동안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터득하셨을 당신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방을 드나들지만 특별히 그 앞에 서서 가훈을 바라보는 일은 드물었다.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도 하지만 늘 벽에 걸려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쩌다 가끔씩 벽 앞에 가만히 서서 가훈을 천천히 읽어보노라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며 몹시 그리워지곤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럴 때면 항상 당신이 즐겨 태우셨던 파이프 담배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냄새지만 나는 분명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오랜 지난 일을 회상할 때면 그 시대의 독특한 냄새를 머릿속에서 되살리는 일이 많으며 고향의 맛을 기억할 경우에도 그 냄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만 보아도 내가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맡아오던 냄새이니 말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당신이 늘 애용하시던 장미목으로 제작된 자줏빛 색깔이 곱던 파이프, 그리고 서양 범선이 그려진 파우치에서 한 움큼 꺼내시던 곱게 썰어낸 모양의 연초까지 너무도 또렷이 생각이 난다. 이젠 돌아가신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지난날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난다.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지만 우리들 앞에서는 항상 잔잔한 미소를 보여주셨고 어쩌다 우리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야단 맞을 일이 생겨도 크게 화를 내시는 법이 없으시고 나지막하고 가라앉은 차분한 목소리로 타이르곤 하셨다. 이제 나도 나이가 제법 들어 그때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꾸중을 듣던 막내가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로서 생각해보니 나의 아버지는 겉으로 애정을 표현하시기보다 마음의 깊은 속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다. 고등학생 때 일이다. 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둘째 날 묵던 여관에서 내준 저녁 식사를 하곤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밑반찬으로 나온 파래 무침이 원인이었다. 학생들은 심하게 배앓이를 했고 그 상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주요 중앙지에도 보도되었다. 평소에 생소한 음식은 잘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떤 맛인지 궁금하여 한 젓가락 먹었는데 나도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다. 다른 학우들에 비해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 고생을 하였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여행을 마치고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장충당 공원에 도착해 해산을 하였는데 그때 자식이 걱정되어 마중을 나온 학부모는 유일하게 아버지 한 분이셨다. 큰 키에 검정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입으시고 저쪽 한편에 서서 차에서 내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 많은 학생 속에서 나를 눈으로 찾고 계신 듯 했다.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시고 걱정을 하시다가 우리가 올라오는 시간과 해산 장소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마중 나오신 것이었다. 그런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과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내 걱정만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괜시리 눈시울이 시큰해 왔다. 아버지, 나는 괜히 더 명랑한 척하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나를 보시곤 고생했구나. 크게 아픈 곳은 없느냐? 하며 손을 잡아주셨다. 잡힌 손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과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내 가슴속에 명확히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건 당신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 군대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셨을 때였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작은 누나를 보러 여행을 가셔서 한 달여 머물다 돌아오신 후 나를 면회 오셨다.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시기였기에 아버지는 제대 후 나의 진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조언도 해주셨다. 긴 여행에 몸이 힘드셨을 터인데 걱정했던 것보다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에 여쭤보니 내가 살이 조금 쪘다. 허리띠 구멍을 한 개 늘렸지 뭐냐 하시며 웃으셨다.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남은 군생활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하거라 하시며 내 손을 한번 꼭 쥐어주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부대 정문에서 아버지를 배웅하며 휘휘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내 손에는 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체온이 남아있는 듯하다. 그것이 살아생전 내가 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다음 주에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며칠 의식이 없으신 대로 계시다가 영영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말았다. 자식들에겐 어떠한 유언도 하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오는 말미에 임술련 원단이라고 쓰여 있다. 바로 당신이 돌아가신 해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게 당신이 돌아가실 줄 알았을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각각 써서 남겨놓으셨을까? 과연 나는 가온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오늘도 아버지 가온 앞에서 파이프 담배 냄새를 맡는다. 저 멀리서 검정 두루마기를 입으신 늙으신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으시며 휘휘 걸어오신다. 요게 이제 제가 쓴 아버집을 생각하면서 쓴 에세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버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1920년 평안남도 신안주에서 출생을 하셨고 진남포 상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제 말기 평북 풍천 탄광에 징용이 됩니다. 그 뒤 해방을 맞았고 6.25 피난 시절 부두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다가 거제도 장승포의 거제고등학교 교사, 미군정의 통업부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이 아버님 작품 곳곳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1955년 김동미 소설가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암표와 일요일을 발표하면서 35세 문단에 등단한 1950년대 작가입니다. 소설가로서의 아버지의 삶은 1955년 단편 암표 발표로 시작해 1981년 한국문학의 마지막 작품인 미친 녀석을 발표하기까지 25년 동안 단편 72편, 장편 15편을 남겼으며 그 외에도 수필과 소설론을 발표했습니다. 아버님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일생을 통하여 가장 큰 두 개의 역사적 충격과 체험을 겪게 됩니다. 1945년 8.15 광복과 또 다른 하나는 6.25입니다. 그런 역사적 충격으로 1946년의 월남과 6.25로 인해 거제도까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아버지 일생이나 문학을 통하여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아버님의 대표적인 오발타는 그 혼란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괴된 피해자 송철호의 모습과 가자 가자 외치는 노모의 전류가 실향의식과 귀소의식을 밑바닥에 깔면서 시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작품을 팽팽하게 이끌어가게 작용해 1950년대의 사회적 혼란과 실향민의 고통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단에서는 아버님의 문학이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19세기 리얼리즘 수법으로 우리나라 현대소설을 전공법으로 다룬 작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역사적, 사회적 체험을 한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단순한 현실 고발 작가라기보다는 그 폭이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작품 세계가 휴머니즘과 서정적 릴리시즘에 상당히 천착해 감성과 인정의 순박한 질량으로 메꾸어져 있어 독자에게 감동적 호소력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아버님의 문학은 1950년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차이가 나는 이질성, 즉 1950년대의 문제의식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더니즘 방법과 실험 정신을 갖고 작품을 다룬 대부분의 다른 동시대의 작가들과는 다르게 어디까지나 19세기 리얼리즘 수법에 입각한 전공법의 소설 기법을 사용하여 조금 더 흥분하거나 뭐가 나지 않게 담담하게 써온 작가입니다. 오히려 범속했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특이한 독자성을 구축한 작가로 재평가받아야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학천 이범선 문학전집 39권짜리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버님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고 그 시대적 현실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역사와 사회와 현실과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아버님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탄생 100주년 소설가 정한숙 소설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진서동 소설가께서 해주시겠는데, 진서동 소설가는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본 정한숙 선생님의 소설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았는가를 듣고 싶어서 진서동 작가를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정한숙 선생님의 단편소설 고가 발제를 맡게 된 진서정이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한숙 선생님을 이제 책을 통해서 다시 역사처럼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성 작가분들을 학생 때 수능 특강 고전 쪽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가를 읽으며 찾아볼 때 참 신기하게도 2023년 수능 특강에 또 등장을 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에 달았던 옹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저는 정한숙 작가님의 고가를 읽고 이제 옛것의 문학의 지혜를 받아들이며 새 것으로 새 글을 쓰자는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고가의 요약본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필재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한문등 전래의 교육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중가의 종손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대를 잇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받아들이고자 진보적인 숙부가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의미로서 필재의 머리를 잘라 보통학교에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다며 이제 필재를 크게 꾸짖습니다. 숙부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며 할아버지는 병환을 앓게 됩니다. 이후 숙부가 객사하고 숙모는 뒤따라 자살합니다. 할아버지는 필재에게 네가 이 집 종손임을 알아야 한다며 유언을 남깁니다. 필재는 돌연 가장이 되어 할아버지의 봉건적 관념과 숙부의 새로운 사고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해방이 된 뒤 공부를 하러 서울로 떠난 서자 필재와 달리 할아버지의 서자인 태식은 스스로를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운동을 하게 됩니다. 태식은 이때 종가에 나무를 베어서 팝니다. 그 일을 수습하고자 필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이 이루어지고 태식은 필재가 연모하던 길녀와 함께 고향을 떠나지만 길녀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을이 수복되고 필재는 공산주의자 태식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이번엔 어머니께서 별세하십니다. 필재는 지금까지 집안에서 벌어진 비극들이 결국 이 종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팔기 위해 50여 명의 종친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종가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됐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겠소. 필재는 전환기적 인물입니다. 초반에는 할머니나 어머니, 숙모처럼 전통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호통 앞에서 이제 잘 대항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희생을 지켜보며 가치 체계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등 권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열망해 오래된 집, 고가를 허물고자 합니다. 이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문장인데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을 위한 희생물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족이 종가를 위해 희생됐다고 판단합니다. 필재는 이데올로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삶이 전통이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고자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필재의 할아버지가 늘 지니고 있는 장죽, 필재에게 휘두르던 회초리는 오랜 집안의 기둥이자 그가 지키려던 전통적 질서였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소지품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필재가 비로소 전통적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됩니다. 평생을 종놈의 자식으로 취급받던 태식에게도 같은 변화가 드러납니다. 고목을 베어다 팔았다는 작품 속 진술이 그것입니다. 결국 필재는 할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속해 누구보다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현실에서 어느 집의 기둥이며 어떤 세상을 위한 돛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허물어야 할 고가이기도 합니다. 필재처럼 고가를 허물고 다시 세워야만 사회는 진일보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정한숙 작가가 이데올로기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떠나온 고향 영변을 그리워하며 문학이 이데올로기에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진일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 역시 묵은 때가 쇠똥처럼 머리에 얹혔다는 어린 필재가 머리를 깎아버린 것처럼 부모님의 품과 답습하기 쉬운 기성 문학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가 사라지듯 작가 정한숙 선생님께서는 현재라는 무대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정한숙 작가님은 단편소설 고가를 통해 현재까지 살아남아 정한숙 선생님께서 사셨던 시대를 증언합니다. 어떤 고가가 오랜 세월을 감당하며 문화재적 가치로 남은 것처럼요. 저는 현 시대의 그늘에 주목하며 그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고자 합니다. 성 정체성을 찾으며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성소수자 문제나 가난이란 처량한 환경을 청년의 방식으로 이겨내려는 원조 교제 문제 등이 제가 최근에 골몰하는 소재입니다. 제 작품들도 100년 정도 후 당대의 한 사회상을 증언하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남아 있을지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한숙 선생님께서 그러하셨듯 저 역시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진 글을 쓰고자 다짐합니다. 고가의 한 문단을 읽으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녀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았다. 수목이란 수목이 모조리 잘려나간 넓은 뜰에는 아직도 뻗치고 고집만을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이제 발굴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선배 작가들의 탄생 100주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학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전통을 이어오면서 새로운 문학으로 열어가는 이런 문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들 스스로.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므로써 또 우리 앞서 활동하셨던 선배 작가들 작품을 읽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는 이러한 문화의 전이 현상 확산. 저는 가끔 이거를 문화세포 분열이라는 말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우리 옛 것을 되살려서 새로움을 만든다.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좋은 작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유승훈 교수님, 이창동 선생님, 우리 또 김희숙 소설가, 진서정 소설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 신인작가 포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